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입니다. 네, 또 한 주간의 소식들을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증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또 한 주 만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이제 매주 한 주간의 어떤 소식을 여러분들께 이제 여쭤보고 또 묻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한 주 동안은 여러분들이 좀 잘 지내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고 한 주간은 주식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부를 묻기엔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락을 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할 때면 항상 그 다음날 새벽에 FOMC 결과가 나오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0.5를 올리냐, 0.75를 올리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0.5%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었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올해의 마지막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구나 다 예측했다시피 이렇게 됐죠. 자,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현재 4.5%입니다. 12월 15일에 발표가 되었죠. 0.5% 빅스텝. 이로써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마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4번 연속 이렇게 0.75% 상승을 마치고 나서 마쳤다고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0.75를 4번 하고 마지막에 올해 마지막에 0.5% 인상을 하면서 최종 금리는 일단 4.5%가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자, 일단은 0.5밖에 안 했죠. 0.75에 비하면요. 그래서 이제 0.75에서 0.5로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또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몇 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고요. 그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이제 제가 차트를 바로 보여드리면 해외 증시부터 한번 볼까요? 해외 증시부터 보시면은 S&P 500 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에서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베어마켓 랠리이냐 추세의 전환이냐라는 문제도 한때 있었는데 물론 지금 현재 다시 꺾이는 모습을 봤을 때는 베어마켓 랠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이제 S&P 500 지수로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저점에서 어떤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의 피봇, 연준의 피봇설, 그 연준의 태도를 이제 금리 인하 쪽 아니면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세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와 함께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한 거는 어떤 이유에선지 제가 이제 차차 어떤 그 파월 의장의 인터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큰 상승을 이제 보여줬었죠. 예, 좀 애매하죠. 사실 여기에서 이제 이쪽 상승 말고 여기서는 사실 다른 다우 지수나 S&P 500의 상승에 비해서 나스닥 지수는 상승을 좀 덜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스닥 지수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라고 하기에는 그 전에 기술주들의 상승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만큼 좀 힘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골이 깊은 만큼 산이 높은 만큼 골이 깊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다우 지수는 또 너무 또 큰 상승 이후에 하락 그리고 다시 한번 최근에 좀 상승이 커서 전고점에서 그렇게 많이 또 빠진 모습이 아니에요. 그 다우 지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어떤 그 차트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분석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S&P 500 지수를 가지고 증시의 분석을 좀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 그 미국 증시를 보여드릴 때 제일 먼저 보여드린 게 이 S&P 500 지수였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그다음에 월요일까지 계속 내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FOMC 마지막 FOMC의 분위기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FOMC 이후에 금리 인상도 0.75에서 0.5%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를 이제 좀 그 하나하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수요일에 상승을 했다가 수요일에 이제 FOMC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목요일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 증시의 하락과 더불어서 금요일 시장 이렇게 갭하락으로 출발했으나 이 갭을 메꿔주는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 월요일, 화요일 지금 증시가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이제 향후 이제 조금 더 이 기술적인 분석을 조금 더 해드리겠지만 일단 지금 이제 보고 계시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쌍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봉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위로 봉이 두 개가 생기는 쌍봉 패턴은 고점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패턴이라고 하면은 이제 상승을 멈추고 하락만이 남아 있다라는 건데 이 쌍봉은 대부분의 어떤 고점 패턴 중에서 가장 우수하게 맞는 들어맞는 그러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지표라고 말하면 좀 애매하죠. 어쨌든 이 쌍봉 패턴이 나오고 나서 여기 봉우리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 부분을 깨고 하락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상승해 주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 이제 12월 14일 수요일에 이 방송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지난 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하면서 이 빨간색 선을 그어드렸을 거예요. 이 빨간색 선을 그어드렸고 이게 이 부분을 이제 상승을 해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맞닿아서 끝났는데 여기서 다음 날 상승해 주면은 다시 한번 이 정고점이죠. 정고점 부분까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음 날 하락을 한다. FOMC가 됐건 어떤 이제 세계 경제의 어떤 상황이 됐건 간에 뭐건 간에 이 부분을 하락을 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 여기를 만약에 뚫고 내려가 준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열려 있냐? 제가 이제 체크를 해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상승 있죠. 이 상승폭만큼 비슷하게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이 대략 2,30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증시, 지금 현재의 포인트로 생각해 보면은 대략 지금 몇 포인트 정도가 남았냐면요. 한 1.3% 정도 더 하락할 여지가 남아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수를 보고 그다음에 기술적 반등 어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포인트에서 여기서 이제 뭐 다음 날이고 그 다다음 날이고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 상승을 너무 믿지 마시고요. 위쪽에 이렇게 저항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래쪽 2,30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해 주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쌍봉 패턴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럼 언제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뭐 종목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2,40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에서 약간의 반등, 약간의 지지와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이라면은 여기서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아무도 맞출 수가 없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냐? 현재 주식 갖고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하락을 하면 2,300에서 반등을 할 때 비중을 축소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만약에 바로 2,300포인트까지 가는 게 아니라 상승을 조금이라도 해준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비중 축소를 좀 해주는 것이 좋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었건 간에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뭐 고점 이 부분, 이 위쪽 부분을 이 빨간색 선 위에 부분을 뚫고 올라서고 또 전고점까지 돌파하고 이런 V자 반등이 나오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장인 게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노리고 너무 뭐 이렇게 오래 장기 보유를 하시기보다는 또 뭐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의 기술적 차트 분석을 제가 해드렸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 마지막 FOMC 결과가 나왔고요. 자,
미국에서 FOMC 금리 인상이 감속했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죠. 감속했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왜 증시가 빠지느냐? 바로 내년에 최종 금리가 5.1% 정도로 전망이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죠.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며 긴축의 속도 조절에 나섰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뭐 호재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만약에 처음 0.75나 이 뭐 1% 이렇게 강력한 금리 인상이 예상되었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0.5포인트를 했다. 이게 갑자기 나온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증시가 폭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0.5포인트, 0.5%포인트 빅스텝을 한다. 0.75에서 빅스텝으로 줄인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큰 기술적 반등, 베어마켓 랠리가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연준이 앞서서 금리를 4연속으로 0.75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가 이번에 0.5%의 빅스텝으로 보폭을 줄인 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자, 하지만 이번 긴축 사이클의 최종 금리가 기존의 4.6%요. 이 기존의 4.6%라는 거는 여러분들 점도표를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기존에는 이 최종 금리 이번 긴축 사이클의 최종 금리라는 거는 올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도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보통 이제 최종 금리가 4.6%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점도표에서. 점도표가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게 5.1%로 상향되면서 높은 금리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고 또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굉장히 매파였다. 물론 이거는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파월 연준 의장이 대놓고 본인이 이제 매파다 비둘기파다 이렇게 좀 말하기가 좀 어려운 어떤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본인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세계의 어떤 그 증시에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라고 하죠. 2%대로 인플레이션을 낮출 때까지 계속해서 긴축을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거를 믿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CPI가 떨어졌다고 해서 뭐 금리가 이제 더 이상 뭐 긴축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뭐 피벗을 할 것이다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했다라든지 이러한 뭐 희망 회로들을 돌리면서 증시가 상승을 했다가 다시 그 상승폭보다 더 하락을 하고 이러면서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을 0.5%로 뭐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상당히 뭐 기다렸던 그런 멘트였는지 상당히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준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를 봤을 때 내년에 최종 금리가 5.1%로 전망이 상향이 되었고 이렇다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 금리가 4.5%니까 대략 0.5%를 한번 하고 0.25% 정도를 하면은 이제 대략의 그 금리가 맞춰지겠죠. 아니면 0.25를 세 번 할 수도 있고요. 근데 0.25를 했다가 0.5를 하진 않을 것 같고요. 0.5를 한번 더 하고 2월에 내년 2월에 0.5를 한번 하고 그 이후에 0.25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겠다. 요 정도의 얘기들이 지금 현재 이 금리 인상의 사이클의 최종적인 어떤 그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의 참여자들 전 세계에서 이제 증시를 보고 하시는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이 부분이 현재 지금 이 최종 금리가 5.1%로 전망이 상향된 부분이 이 현재의 증시에 어느 정도가 반영이 돼 있을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만으로 증시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의 깊이로 올 것이냐 이 부분도 함께 맞닥뜨려서 이 증시의 상승이나 하락을 좀 이렇게 좌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물가가 계속해서 더 오를 위험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더 갈 길이 남았다고 밝히니까 그때부터 좀 이제 증시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점도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월 달에 나온 점도표예요. 이 점도표라는 것은 이제 연준의 의원들이 내년의 금리, 뭐 올해의 금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점을 찍는 거거든요. 점을 찍는 건데 밑에 보시면 2022, 23, 24, 25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가 참고로 한 5%고 그다음에 여기가 4고요. 여기가 6이고 근데 9월 달까지만 해도 5%를 넘는 게 넘어서 점 찍힌 게 하나도 없죠. 이제 상단이 5% 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서서 이렇게 내려간다. 근데 이 한 분은 이제 2025년까지도 좀 위에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대체적으로는 뭐 이 정도 뭐 3% 금리 더 내려가서 이제 그 이후에는 2.52까지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점도표에 찍힌 점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된 거는 모두가 만장일치로 2022년에는 4.55로 찍었다는 겁니다. 단 한 명도 당연하죠. 이거는 이제 이날 결정이 됐으니까 이건 이렇게 됐다 치고 그 다음 다시 여기였잖아요. 2023년이 5%에서 그 아래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 보시면 대부분이 5% 위로 올라갔어요. 대부분이. 근데 그 이유는 좀 비슷하죠. 그 이유는 좀 비슷한데 5% 위로 올라가면서 최종 금리가 올라가 버린 이 점도표상이 올라가 버린 게 요게 상당히 좀 어떤 증시의 참여자들한테 좀 큰 리스크로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오픈 채팅방 회원 분들에게 지금 이제 연준에서 뭐 금리 인상을 하는데 0.5를 한다고 해서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해서 뭐 증시가 상승을 하고 이러지 않을 것이다.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된다. 물론 이제 발표되자마자 약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파월 의장이 이후에 뭐 점도표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기에 대한 어떤 전망들을 하면서 대부분의 목표치들을 약간 상향했어요. 상향했고 그런 그 부분들로 인해서 향후의 경제가 조금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회원분들에게 전해드리기를 점도표상 지금 현재 5% 아래로 다 찍혀 있는데 이게 5% 이상으로 찍힌 게 많아지면은 그때부터 좀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해드린 내용대로 하락의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증시,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방어를 좀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및 전망을 보시면 11월에 이제 11월에 4에서 4.5로 올랐잖아요. 요 사이에 12월에. 자, 그러면 2023년 2월과 5월에 FOMC가 열리는데 2월 달에 5%가 되고 5월 달에 5.25%로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게 대부분의 현재의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미국의 기준 금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드려 갖고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좀 해 드려 봤는데요. 일단은 잠시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도 차 한잔 하시고 물 한잔 마시고 뭐 커피 한잔 하시고 제가 이제 밑에 보시면 시장에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입장 그리고 옆에 QR 코드가 있잖아요. 이거를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돈 한 푼 절대 받지 않고 무료로 무료로 여러분들께 시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오늘 제가 해드리는 이런 얘기들 혹은 FOMC가 열리기 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봐야 될 것이며 이런 시장에서의 대응 주식시장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정도의 얘기들을 좀 큰 틀에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그리고 혼자서 투자하시면서 좀 어려운 분들 그리고 제가 매번 좀 하락을 외치다 보니까 들어오셨다가 뭐 종목도 안 주고 뭐 하락한다고만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혹시 나가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다시 시장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3월부터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기술적 반등에서 살짝씩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부분들로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하는 얘기들이 어느 정도 거의 다 맞아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너무 환영하고요. 아니면 기존에 계셨다가 나가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 들어오셔 갖고 제가 이제 해 드리는 얘기들을 좀 참고하셔 갖고 어려운 시장에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다 맞다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 종목을 어떻게 해라, 주식을 어떻게 해라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거시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눈을 키우고 조금 더 한 발짝 또 더 두 발짝 세 발짝 멀리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조금은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주식 시장의 대응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셔 갖고 함께 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 저도 좀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입장 코드는 자, 최근에 매번 제가 3,000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3,000 포인트를 다시 돌파를 하겠죠. 이런 마음을 담아서 입장 코드는 3000 300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후에 저는 또 인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조심히 잘 들어오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이제 새벽에 방송이 나가니까 9시에 인사드리고 뭐 10시쯤에 시황 오전 시황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3시 혹은 뭐 3시 반쯤에 마감이 되면 여러분들께 마감 시황을 드리고 있고 그 중간중간에 혹시 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거나 뭐 이제 한국에서 금통위 열어 갖고 인상된다거나 하는 중요한 어떤 이슈들이 생기면 그때그때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파월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물가가 지속적인 추가 상승의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증시가 상승하기가 좀 어렵겠죠. 자,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정책 회의를 마치고 0.5%를 올린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회의 참석자들, 그러니까 아까 점도표 찍은 분들이죠. 찍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을 지속적으로 봤다고 말했다라고 했어요. 자, 들끓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자, 최근에 이 CPI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증시가 잠깐 뭐 상승하기도 했어요. CPI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근데 이내 다시 하락을 한 이유는 이거죠.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뭐 요거 하나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완화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밝혔고요. 이렇게 CPI가 이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7월 달에 정점을 찍고 이때도 좀 상승을 좀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또 뭐 그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이제는 CPI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이. 이제는. 그러니까 CPI 뭐 소비자 물가 지수 뭐 인플레이션은 어떻고 그다음에 예전에 한때 또 이런 이슈가 되게 많았어요. FOMC에서 1%를 올리냐, 0.75를 올리냐, 0.5를 올리냐, 아니면 뭐 0.25를 올리냐. 그러니까 빅 스텝을 하냐, 뭐 베이비 스텝을 하냐, 자이언트 스텝을 하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거를 예측을 막 하면서 딱 이제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면은 뭐 증시가 상승하고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은 막 뭐 하락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당일날 막 급등을 했다가 다음날 훅 빠져버리고 뭐 이런 식의 좀 널뛰기 장세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CPI가 발표되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뭐 FOMC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일관적으로 일관된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CPI로 인해서 증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지나간 것 같고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파월이 2023년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없다고 했어요. 자, 이 얘기가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금리의 꼭대기가 어디냐?
어디냐. 그리고 이런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 그리고 기업들의 경제, 우리의 어떤 뭐 서민들의 어떤 뭐 호주머니 사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경제에 서서히 파고드는데, 이 2023년 내내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 인상을 5% 위로 5.25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제 5.25까지 간 상태에서 2023년 내내 금리 인하가 없이 지속되었을 때 과연 경제가 버틸 수 있느냐? 그거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이러다가 뭐 너무 제가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러다가 트리거가 당겨진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이 갑자기 파산을 하면서 갑자기 증시가 도미노로 무너질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파월 의장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2%가 목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3 말까지 0.75%포인트 추가 인상을 예고를 했습니다. 현재 그렇죠. 그리고 인플레 하향 확신에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고, 이런 얘기들 이제 계속 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증시가 지금 힘이 없다고 하고 있어요. 자, 분기별 경제 전망 SEP, 연준에서 그 파월 의장이 인터뷰 기자회견을 할 때 SEP 얘기를 계속해서 했어요. 근데 대충 보면은 대부분의 어떤 예상치들을 다 올려버렸습니다. 기존 예상, 그 9월달 예상했을 때보다 다 올려버렸어요. 그 상향되는 거를.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고, 속도는 조절할 수 있지만 조기 피벗,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전환이라는 거는 뭐 갑자기 금리를 인하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직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뭐 다 선반영돼 갖고 이제 오를 것이다라는 생각은 아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것도 있어요. 지금 현재 또 뭐 FOMC라든지 CPI 이런 어떤 큼직큼직한 것들이 없잖아요. 이제 없으면은 어느 정도, 제가 아까 잠깐 기술적 분석을 해드렸는데, 차트를 보고 기술적인 분석을 해서 접근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쌍봉 패턴이 나오고 그 봉의 아래쪽을 뚫고 내려왔으니까 상승분만큼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둔다 정도,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파월의 얘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월 FOMC의 결정은 향후 데이터와 금융 여건에 달려, 뭐 사실 이 얘기는 뭐 지난 FOMC부터 계속해서 해왔고,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데이터와 금융 여건, 그리고 연준에서 어떤 식으로 금리를 책정할 것이냐를 보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속도보다 최종 금리 수준과 특정 금리 수준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제약적인 상황을 유지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월의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지난 2달간 물가 상승률이 뚜렷이 둔화한 데에 대해서는 반갑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려면 상당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가장 극심한 고통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는 실패에서 나올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 잠시 또 쉬었다가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뭐 차 한 잔, 물 한 잔, 저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목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 한 잔 마시고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밑에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입장 옆에 QR코드 찍고 어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입장 코드는 3000 3000입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얘기들 정말 많이 해드릴 테니까 어서들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잠시 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포인트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파월의 서비스 물가 우려.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파월 의장이 이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상품의 물가 상승률만큼 빠르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면서 우리가 그래서 금리를 더 높게 올려야 할지 모른다고 설명을 했어요. 서비스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이 노동 시장이 여전히 매우 과열돼 있다고 파월 의장이 우려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보겠지만 노동 시장이 과열돼 있다고? 미국 대기업들의 해고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왜 노동 시장이 과열됐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자, 일단 미국의 빅테크 시대가 저무나 지난주에만 2만 명을 해고했다. 자, 뭐 이에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의 전성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런 소식 전해드렸죠. 자, 그리고 뭐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저금리 기조가 이어져 온 지난 10년 동안 벤처 투자자들이 신생 테크 기업의 실적과 상관없이 투자를 결정했는데 특히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특수를 등에 업은 테크 기업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었죠. 이에 따라서 기술주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니까 이 벤처 캐피털들의 투자가 소극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 투자를 받을 수 없고 이렇게 되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수익성 향상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감원밖에 없는 거죠. 아마존이 임직원 10,000명을 해고했고요. 역대 최대의 감축이었고요. 메타 역시 직원 11,000명. 메타는 페이스북. 학살 수준의 정리해고를 했다고 발표를 했죠. 메타 설립 18년 역사상 처음이자 미 빅테크 기업을 통틀어서도 올해 최대 규모의 감축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 역시 트위터를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대규모의 정리해고를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이걸 가지고 집단 소송까지 제기를 하고 있고, 자, 어쨌든 간에 이번 해고 규모가 3,700명으로 전체 직원 가운데 50%. 네, 정말 엄청나죠. 반 이상이 해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뉴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용 시장이 견조하다,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자, 그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면접 없이 25분 만에 채용. 미국 블루칼라 구인난.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블루칼라 직장인들의 몸값이 날로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정보 기술, 그러니까 IT, 뭐 금융업 이런 곳에 종사하는 화이트 칼라 직장인이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썰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반대로 블루칼라 일자리는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이제 택배를 배송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식당 같은 이제 뭐 업체에서 뭐 서빙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블루칼라 일자리, 뭐 단순 노동하는 그런 일자리는 구인난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면접도 생략하고 그냥 이제 뭐 이력서만 넣으면 바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보면 지난 10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세계 최대 물류회사 UPS는 면접 절차 없이 물류 운송 담당자와 기간제 배송 기사를 채용하고 있다고 해요. 이 얘기는 이 얘기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이 블루 칼라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이고 그렇게 구인난이 지속되면은 이런 어떤 서비스 아까 제가 파월이 말한 서비스 직종에 대한 그 노동 시장이 되게 강력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서비스 그 비용이 줄지 않으면이라는 단서를 계속 달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얘기 때문입니다. 그 화이트 칼라 말고 뭐 기간제 근로자의 80%가 면접 거치지 않고 채용되고 25분 이내에 채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미국의 의류업체 갭 역시 물류 창고 직원 일부를 서류 전형만으로 채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양극화가 심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줄지 않는다면은 또 뭐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얘기는 뭐 CNBC에서는 또 미국 노동자 3명 중 1명이 정리해고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도 한번 같이 보면은 CNBC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미국 노동자 3명 중 1명이 회사가 예산 삭감 또는 해고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응답을 했어요. 자, 일자리를 채울 노동자 수보다 구인 수요가 아직은 수백만 명이 더 많고 정리해고율도 역사적인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는 등 고용시장이 기술적으로 매우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구직자와 근로자의 자신감은 몇 달 동안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까도 얘기 들었다시피 이 양극화가 되게 심한 건데 자, 언론 보도를 장식하는 대형 기술 기업들 정리하고 있죠. 이 부분이 팬데믹 대유행 기간 동안 폭발적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과잉 고용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됐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화이트 칼라 업종에서 굉장히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있고 기업 규모가 또 축소가 되고 마케팅 예산 삭감 이런 부분들도 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가 됐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타격을 받은 금융 부분 종사자들. 자,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냐면 화이트 칼라는 괜찮은데 블루 칼라는 화이트 칼라는 이제 괜찮은 게 아니라 반대로 화이트 칼라는 굉장히 두려움을 떨고 있고 블루 칼라 쪽에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꺾이려면은 일단 뭐 노동시장 이게 뭐 계속 발표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와야 그러니까 실업급여 청구도 좀 많이 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뭐 해고되는 이런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한 지표가 좀 많이 좋게 이걸 좋게라고 표현 안 되죠. 안 좋게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이게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죠. 고용 시장이 좋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다는 얘기고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를 해석하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고용 시장이 좋으니까 긴축을 더 하고 이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을 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 지표들을 보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지금 현재.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고용 시장의 하락, 안 좋은 되게 안 좋아야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곧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거고. 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자산 시장의 하락 순서를 보면 이 노동 그거 하기 전에 자산 시장 하락 순서를 보면은 뭐 자산 시장이라고 하면은 주식이 있고 코인이 있고 뭐 부동산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겠죠. 뭐 채권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런데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뭐 바로 팔아버리고 그다음에 좀 빨리 뭐 팔아버리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코인 시장이죠. 그래서 이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어느 정도 붕괴가 됐습니다. 제가 아까 이 쌍봉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이 쌍봉이 나오고 하락을 했는데 이 밑에 점을 보면은 아직까지 이 정도의 폭이니까 한뭐 예, 굉장히 많은 하락이 여전히 이만큼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7만 달러 가까이 갔던 게 지금 현재 16,000달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떨어진 겁니까? 고점 대비해서. 코인 시장이 붕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있는 이 주식 시장에서도 상당히 안 좋은 뉴스들 그리고 고점 대비 상당히 큰 폭의 하락 뭐 대표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전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우리 증시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이 10%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주식 시장도 좀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부동산 역시 사실 부동산은 뭐 거래를 내가 내놓겠다라고 하면은 뭐 바로 팔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반응이 좀 적게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오는 적게라기보다는 반응이 가장 천천히 오는 건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보자면 IMF도 한국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있고 급락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IMF가 이제 보고서를 냈대요.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11개 나라 가운데 코로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가장 크게 폭등한 나라는 뉴질랜드라고 합니다. 35%나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호주 그리고
3위가 우리나라로 18%라고 합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체감을 하면 뭐 2배 이상 올랐는데 뭐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18% 안팎이라고 해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고서가 올해 연말까지 주택 가격이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초기 코로나19 초기와 비교했을 때 20% 이상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우리나라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초기랑 비교했을 때 약 한 10% 정도 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금리 인상까지 더하면 하락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고 해요. 금리 인상을 아직 반영하지 않은 상태만으로도 코로나19 초기에 비교했을 때 10% 떨어지고 금리 인상까지 더하면 하락폭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IMF가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뉴스가 이제 뭐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뉴스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몇 가지 갖고 온 거예요. IMF 그리고 음마아파트라고 27억까지 짜리가 있는데 이거를 어떤 분이 24억을 빚을 냈나 봐요. 근데 경매가 지금 두 번째 유찰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럴 법도 한 게 최근 경매에 나온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음마아파트가 24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산 영끌 물건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뭐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우회를 위해서 집값의 88%를 대부업체에서 조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정말 베팅을 좀 세게 한 건데, 자 어쨌든 내용을 보면 감정가가 당시 시세를 반영해서 27억 7천만 원에 산정이 됐는데 이게 당연히 왜 안 되죠. 안 되겠죠. 왜냐면은 이제 역대 신고가가 28억 2천만 원이니까 여기랑 근접하니까 아무도 예, 경매 이거 하지 않겠죠. 근데 올해 들어 집값이 급격하게 내리니까 21억, 24억 원대로 호가가 떨어졌고요. 잇따라 유찰이 되고 입찰 최저가가 17억 8,50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3월 예정된 3차 기일에는 최저 입찰가가 14억 3천여만 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27억짜리가 14억이 되면 거의 뭐 반토막이 나는 건데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만약에 혹시라도 3차 경매에서 낙찰이 되더라도 이 A씨에게 24억 원을 빌려준 대부업체가 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 업계에서 뭐 대부업체를 활용하거나 개인 간 대출 업체를 통해서 우회 대출을 받은 영끌 물건이 경매에 하나둘씩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하락을 점점 부추기겠죠. 그리고 뭐 이런 전 대표적인 어떤 뭐 강남의 이런 부분 말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접수 0건이 나왔대요. 뭐 제주도 물론 제주도고 한평군이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았는데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고, 한평 뭐 엘리체 시그니처라는 곳도 1순위 청약의 청약 접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청약 불패라고 하면서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었는데 진짜 이게 정말 이렇게 한순간에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다음은 어디라고 해서 뭐 지방 건설업계 줄도산 위기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뭐 내용들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자산 시장의 붕괴가 뭐 코인, 주식, 부동산 이런 식으로라고 하면은 노동 시장의 붕괴라고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노동 시장 역시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에서 블루 칼라로. 지금 현재 블루 칼라는 굉장히 강력하게 노동 시장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붕괴가 되는 순간이 바로 정말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실생활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좀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그렇게 돼서 뭐 경기 침체가 오고 그러면은 과연 주식시장이 오를 것이냐? 지난 어떤 지표들을 보면요.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 좋은 얘기들밖에 할 말이 없어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내용 준비한 게 굉장히 많아요. 한미 금리차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고요. 한미 금리차가 22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한 부분들은 뭐 향후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일단 시간 관계상 짧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미 금리차
22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자, 현재 3.25거든요. 우리나라. 근데 미국은 이미 4.5입니다. 그리고 이 3.25를 3.5까지 일단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일단 오늘 이창용 총재가 이제 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전까지만 3.5가 됐는데 3.5가 되고 미국이 4.5인데 만약에 빅스텝을 하면 5%가 되니까 1.5%로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겠죠.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어, 오늘 뉴스를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네. 최종금리 수준이 3.5%가 정책 약속이 아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1월에 다수의 금통위원이 금리 인상기의 최종금리 수준으로 이제 미국이 그 9월 달에 4점 몇 퍼센트를 최종 금리 수준으로 했지만 12월에 나온 얘기를 보니까 5.1%로 오른 것처럼 지금 이제 11월 금통위 당시에 3.5%였던 게 지금 현재는 더 위쪽으로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최종 금리가 우리나라가 3.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뉴스는 이제 또 지난 뉴스가 된 겁니다. 아마 이거보다 더 오르면서 한미 금리 차가 1.5%까지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그렇다면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내년에는 노동이 CPI의 역할을 할 것이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아까 파월 의장이 서비스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과거에는 그동안 CPI와 FOMC가 시장을 흔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고용 그리고 PCE 그리고 실질 금리 이 부분이 아마 시장을 흔들게 될 것 같습니다. 어, 시간 관계상 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많은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실질 금리가 1.5% 정도가 우리 연준의 목표라고 합니다. 이 실질 금리라는 거는 기준금리 빼기 근원 PCE이고요. 현재 기준금리가 4.5%고 근원 PCE가 5%라고 가정을 하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0.5죠. 그럼 이거를 플러스 1.5%를 유지하는 게 연준의 목표라고 봤을 때 그때가 바로 투자할 타이밍이다. 자, 그러면 실질금리가 1.5% 플러스가 되려면 기준금리가 7.5거나 아니면 근원 PC가 3%로 낮아지거나. 근데 현재 연준의 근원 PC 2023년 목표가 3.5%로 상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1.5% 플러스가 되려면 한 5%에서 약간 더 상향될 수 있겠죠. 최종 금리가.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 금리를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일 텐데 이 부분이 1.5%가 됐을 그 정도의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다시 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신호등 최진혁 대표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그리고 QR코드 이제 스캔하셔갖고 오픈 채팅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